네, 제가 오늘 산출물 연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제 경력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대학 교수가 아니어가지고 연구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고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중학생들한테만큼은 산출물 연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 경력을 그냥 보여드립니다.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산출물 연구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산출물 연구라고 부르는 이 과정은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러 연구 체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이름은 다르지만 학생들이 연구를 직접 해보면서 과학자들의 탐구 과정을 경험해 보는 프로그램이 바로 산출물 연구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영재 학급에서 산출물 연구 프로그램이라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뭐가 있냐면 R&E나 과제 연구라는 게 있어요. 그 R&E 같은 경우는 주로 교회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창의재단과 같은 곳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좀 전문적으로 연구를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가서 지도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의 주도하에 지도를 받기도 하는 게 바로 R&E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교내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거는 학교마다 이름이 좀 다르긴 해요. 저는 여기에 과제연구라고 적어놨는데 세종과학고에서는 이거를 과제연구라고 부르다가 요즘은 융합과학탐구라고 부르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어느 학교나 연구 혹은 탐구라는 단어가 들어간 채로 교내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내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프로그램이 있고 교회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연구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교내에서 진행한 탐구 활동으로는 교육청, 교육부가 주관하는 과학전람회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R&E로 진행한 연구는 과학전람회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대신 외부 사설 대회에는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러면 중학생 대상으로는 뭐가 있냐면 주로 이제 영재 교육원이나 영재 학급에서 진행하는 탐구 과정인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것들이 주로 자유탐구라는 이름이나 사사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영재원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유탐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학생들이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연구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산출물 연구가 되겠죠. 그다음에 사사과정은 대학 부설 영재원에서 주로 하는 건데, 지도교수나 지도교사가 있어서 이 지도교사, 지도교수의 지도 아래서 학생들이 진행하는 연구 체험이 바로 사사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름은 다 다르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연구를 진행해 본다는 거는 다 똑같고요. 다만 어떤 과정이냐에 따라서 예산 지원 규모가 다를 수가 있고 지도교사의 관여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산출물 연구 프로그램을 해서 얻어낸 결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과학자가 연구를 하면 무엇을 하냐면 학회에 가서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논문을 쓰기도 하고 다음 연구를 계획하고 그럴 텐데, 우리는 학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대회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물론 과학자처럼 학회에 갈 수도 있고 논문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대회에 나가서 이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서울시 소속 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이 교육청,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경기도도 비슷한 과정을 거칠 겁니다. 해마다 각급 학교에서 대회를 합니다. 그게 아마 여름쯤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종과학고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6월에 융합과학 집중 탐구 기간을 가져요. 학생들이 이 기간 동안 자기 주도적으로 교내 활동으로 연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그 연구 결과를 여름에 있는 교내 발표 대회에서 발표를 해요. 그럼 여기에서 대표가 되면 가을에 있는 서울시 학생 탐구 발표 대회에 나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두면 내년 봄에 있을 서울시 과학전람회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서울시 대표가 되면 전국과학전람회에 가요. 전국과학전람회는 내년 여름에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시작한 연구가 올해 여름에
시작을 해서 이 전국 대회까지 가면 여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연구를 한번 시작하면 1년에 걸쳐서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이런 거를 뭐 해보라는 것은 아니고 연구라는 것이 몇 달에 걸쳐서 꾸준히 발전시키고 단계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전람회라는 것도 한 4단계까지 있죠. 그래서 이런 4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는 게 연구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서 이거를 보여준 거고요. 우리가 산출물 연구를 할 때 제일 안 좋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실험을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두 번 해봤더니 실험이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한두 번 실험해본 것만 가지고 발표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짧게 끝내버리는 거. 이것도 상당히 안 좋은 태도이고요. 뭐 하루 이틀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벼락치기로 실험해버리고 바로 끝내버리는 거. 이것도 되게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단타로 끝내버리는 게 이게 진짜 안 좋은 태도입니다. 연구라는 거는 참을성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길게 보고 해야 되는 게 연구예요. 이거를 좀 알고 산출물 연구를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설 대회로는 뭐 휴먼테크 논문대상, 한국청소년학술대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당장 우리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할 건 아닌 것 같아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찾아보시고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으면 도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산출물 연구는 왜 하는 것이냐? 그리고 중학생인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연구해야 할까?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이 연구라는 게 1년에 걸쳐서 꾸준히 몇 달 동안 걸쳐서 꾸준히 참을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라고 했는데 과연 이 힘든 산출물 연구라는 거는 왜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중학생인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연구해야 할까?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 사실 선생님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어려운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뭐가 어렵냐면 어떤 것을 연구하면 좋겠는지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전체 연구에서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제 산출물 연구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도대체 지금 무엇을 연구해야 될지 정말 모르는 상황이고 막막한 상황일 거예요. 근데 이 연구를 시작하려는 이 단계가 전체 연구 과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제를 선정해야 되느냐 이거를 말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오늘 선생님이 좀 이렇게 경험한 거를 토대로 그거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사실 이게 연구 주제만 정하고 나면 그 이후에 연구를 진행하는 거는 그냥 과학적인 방법만 써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제만 선정이 되면 그 후의 과정은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연구 주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연구 중에 하나이고 엄청난 양의 공부가 필요하고 엄청난 양의 내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탐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알려주는 것이 탐구는 이런저런 순서대로 해야 된다.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하고 실험이 실패하면 다시 가설을 수정하고 이런 순서를 말해주는 책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설 설정한 다음에 실험을 할 때 조작 변이는 어떻게 하고 정석 변이는 어떻게 하고 통제 변이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거를 말해주는 연구 방법론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책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뒤져봐도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경험상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가, 어떤 게 좋은 주제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가 좋은 주제인지 그리고 연구 주제를 정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지도 교수님께 보고 듣고 배운 내용을 저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산출물 연구는 왜 하는 것이냐? 우리가 교실에서 교과서를 통해 배우는 과학은 이미 선배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교과서로 잘 정리해 놓은 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같은 영재 학생들에게는 이미 알려진 것을 배우기만 하는 것보다 선배 과학자들이 어떤 과정으로 연구 결과를 얻었는지 경험해 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방법, 탐구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혀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로 산출물 연구 프로그램이에요. 방금 제가 몸으로 익힌다고 했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연구를 진행해 보면 느끼겠지만 연구라는 거는 진짜 몸으로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열심히 한다면요. 그리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지 못하면 좋은 데이터를 얻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익히는 거다, 경험으로 익히는 거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핵심은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 탐구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 본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산출물 연구를 할 때 주제를 정해야 되는데 주제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이냐?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가치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거를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재미있어야 이 힘든 연구를 오랜 기간 동안 끌고 가면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내가 흥미 있는 것인가? 이거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따져야 되는 게 다른 사람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재미있고 다른 사람이 재미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누가 알아주는 연구가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판단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연구한 그 내용을 다른 사람도 가치 있다, 재미있다라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오랜 기간 동안 공들여서 연구를 하면 다른 사람도 이게 흥미있게끔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건 어려운 건데 사회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한 결과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다. 근데 이 도움이 물질적인 도움,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기술, 이런 거를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 궁금증을 해결해 주거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이런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중학생들이 하는 연구에서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사회적 가치까지 따지면 그거는 너무 힘들 거예요. 그건 사실 제가 지도하고 있는 과학고 학생들한테도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학고 학생들을 지도를 할 때에도 연구 주제를 들고 오면은 사회적 가치가 고려되면 그냥 좋은 거다 이렇게 넘어가고, 다른 사람의 관심도 끌 수 있어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로만 따지냐면 지도교사인 내가 봤을 때 재미있네? 그럼 괜찮네? 라고 판단이 되면 이 정도는 그냥 좋은 주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뭐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내가 어느 대회를 목표로 하고 있을 때 그 대회에 심사위원들이 재미있어 할 것인가 정도를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연구 주제를 정할 때 가치를 따져본다면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이게 재미있는 것이냐,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 하고 내가 이거를 재미있어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역량입니다. 자, 먼저 연구 주제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연구인지를 따져봐야 돼요. 자, 방금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흥미있어 하는 주제를 선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우주론에 관심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우주는 왜 팽창을 하는가, 이거를 연구한다고 해봅시다. 자, 이 주제는 내가 이걸 재밌어 한다고 했으니까 나의 관심을 만족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사실은 이게 재밌어 하는 가치 있는 연구 주제인 거죠. 그리고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존재이고 그런 거를 따질 수 있는 정신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치 측면에서는 정말 다 만족하는 좋은 주제예요. 그런데 따져볼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들인데 이거를 연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 안 되는지는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그 다음에 우주가 왜 팽창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할 때 필요한 기계, 장비, 돈을 여러분들 구할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원 면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서 더 공부를 해가지고 물리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 그래서 기계를 살 돈도 있고 내가 이거를 연구할 역량이 돼요. 근데 이게 언제일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안 되겠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영재학급에서 산출물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안에 끝내야 되죠. 그런데 이 주제는 올해 안에 끝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출물 연구 기간 안에 끝낼 수 없는 연구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되는 사항인 역량 면에서는 하나도 만족하지 못하는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는 안 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중학생들에게 좋은 연구 주제는 무엇이냐? 첫 번째가 새롭지만 완전히 새롭지는 않은 주제라고 말할게요. 산출물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뭐냐면 아무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것이 좋은 주제이다라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나 플랑크나 그것처럼 과학혁명을 일으킬 만한 새로운 것이 좋은 연구 주제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이 세상에 새로운 연구 주제는 없다고 봐도 됩니다. 간혹 가다가 선행연구 같은 거를 조사를 안 해보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처음 생각해낸 연구 주제라고 들고 온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만 조사해보면 이미 선배 과학자들이 다
연구해본 내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애초에 새로운 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좋은 주제는 뭐냐면 선행 연구가 많은 주제입니다. 선행 연구는 선배 과학자들이 해본 연구를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선행 연구의 뜻은 뭐냐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미 했던 연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구들은 학생들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연구이고, 이미 어디 대회에서 발표를 했다 그러면 가치면에서 이미 다 인정을 받은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구들을 많이 찾아보고 그 연구들을 본떠서 재현해 보세요.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그리고 그 선배들이 해보지 않았던 조건들을 찾아내서 실험을 해보면, 그러면 완전히 새롭진 않지만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새로운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선행 연구는 어디에서 찾냐면 과학전람회 홈페이지에서 찾으면 돼요. 국립중앙과학관을 검색을 해보시면 거기 안에 전국과학전람회 탭이 따로 있어요. 그 전국과학전람회에 들어가 보시면 중고등학생들이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했던 것도 출품을 하니까 기존에 학생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가, 그리고 어떤 연구가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전국과학전람회 정도에 출품했던 연구들은 다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훌륭한 연구들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전국과학전람회에 나가지는 못했지만 또 이제 수준 높은 연구들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과학전시관 홈페이지에 가보면 서울시 과학전람회 출품작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 보고서들을 다운받아서 한번 봐보시면 되고요. 경기도 과학전람회에 나온 것들도 여러분들 찾아서 그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따라하는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연구 주제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이미 과학전람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가 뭐냐면 과학전람회에서 이미 했네? 그럼 나는 이거 안 해야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를 따라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내가 왜 따라해 보라고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출품된, 이미 수상한 작품들의 보고서를 다운받아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따라해 보면 절대 그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석하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따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거를 따라 하다 보면 완전히 새로운 실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사실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방법을 좀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연구를 해야 되냐면 쉬운 주제를 연구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능력 안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중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에서 설명할 수 있는 주제, 그리고 여러분 수준에서 좋은 아이디어이고 여러분이 노력했을 때 괜찮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주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의 말은 참 쉬운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라서 이따가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학생이 피해야 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선생님 경험상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연구 지도를 해보면 처음에 어떤 연구 주제들을 가져오냐면 전문 과학자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를 가져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현상을 가지고 와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자기가 연구해본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브라질 땅콩 효과라고, 여러 크기의 알갱이들을 섞어놓고 그걸 흔들면 제일 큰 알갱이가 위로 올라온다는 현상인데 아무도 그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설명을 못해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연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문 과학자들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거 그냥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행 연구나 참고 문헌이 없는 주제는 하면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를 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연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측정할 물리량이 없는 주제,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건 이따가 또 얘기를 할게요. 반대로 측정할 값이 있으면 이거는 연구를 해도 됩니다. 그럼 실험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다음으로 교과서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물이나 바람이 들어가는 유체역학,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흥미 있어서 가져오는 그런 주제들을 들어보면 카오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 실험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주제를 선정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중고등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느냐, 그 예시를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총 5개를 보여드릴 거고요. 어려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중학교 2학년 수준 정도 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연구에서 공통점을 뽑아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연구는 제가 세종과학고 2학년 학생들이랑 진행했던 연구고요. 이게 상당히 수준 높게 잘 연구가 돼서 논문으로까지 출판했던 연구예요. 자, 제목은 비가 온 후 야구 경기에서 땅볼 타구 수비 어려움이라는 건데, 제가 첫 번째로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논문까지 이렇게 썼기 때문에 아주 수준 높은 연구였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이고요. 내가 중학교 1, 2학년들한테 왜 이렇게 수준 높은 것까지 보여주냐면, 어차피 우리가 산출물 연구라는 거를 시작을 하잖아요. 어차피 연구를 시작하는 바에 중고등학생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를 좀 알고 시작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가장 수준 높은 것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 막 이상한 그림도, 어려워 보이는 그림도 나오고요. 실험 장면도 있고요. 그래프가 정말 좀 어려워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내용으로 연구를 하더라도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한 게 된 거냐면, 자, 야구 선수들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의 인터뷰 내용을 본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 말하기를 비가 온 뒤에는 땅볼 타구가 잔디에 튕긴 다음에 공이 더 빨라지는 것 같다. 근데 과학고 학생들이 보기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은 어디에 튕기든지 간에 튕기고 나면은 충돌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를 잃게 돼서 무조건 속력이 느려져야 돼요. 근데 야구 선수들은 인터뷰하기를 공이 더 빨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과학고 학생들이 들어보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데 하면서 이 학생들이 물론 이제 참고 문헌을 조사를 해서 왜 야구 선수들이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실험을 합니다. 근데 이 이론적인 분석이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과학고에서 배우는 수준 정도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거고, 실험 설계를 해보니까 이미 학교에 있는 것들 빌려서 충분히 실험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고 이거 분석에서 조금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실험 결과를 잘 표현을 해서 논문까지 쓸 수 있었던 거고요. 다음으로는 어떤 예시가 있냐면, 이거는 전국과학전람회에 출품했던 작품이에요. 이때 주제가 공사장의 안전망 설치 각도에 따라 추락사고 발생 시 받는 충격력의 변화라는 주제였습니다. 출품한 제목은 이래요. 처음에 이 연구는 어떤 질문에서 시작을 했냐면, 이거를 연구하려는 학생이 저한테 처음에 와서 공사장에 설치된 안전망이 전부 다 기울어져 있는데 그게 왜 기울어져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고 싶대요. 이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 딱 그 1학년 때 배우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이론을 가지고 실험 설계에 맞는 이론을 세워본 겁니다. 그리고 과학고에서, 우리 학교에 있었던 장비를 빌려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서울시 과학전람회 거치고 전국과학전람회까지 이런 단계적으로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과학고 학생들이긴 하지만 되게 그 과학고 학생이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했다라는, 뭔가 전문 과학자들이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학생이 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학생이 있냐면, 이 학생도 역시 전국과학전까지 나갔던 건데, 이 학생은 캔 압축기의 초기 비틀림 효과가 압축에 미치는 영향과 에너지 절감 방법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된 거냐, 이 학생이 캔을 찌그러뜨리는데 그냥 찌그러뜨리는 것보다 캔을 옆으로 비튼 다음에 압축을 하니까 더 잘 되네? 그러면 캔을 먼저 옆으로 비틀고 압축하는 장치를 만들어 보자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학생이 고안한 장치인데 이게 되게 간단합니다. 모터 들어가고 나사 봉 들어가는 수준으로, 기계 구조로 보면 되게 단순한,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직접 만들어요. 물론 이게 제작비가 들어가긴 했지만 직접 만들어서 과학전람회에 출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산출물 연구한다 그러면 뭔가 발명품을 만드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발명품을 만드는 거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이 발명품이 왜 다른 캔 압축기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실험으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분석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과학고에서 배우는 걸로는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그래서 이론적으로 모델링을 해보고 실제 실험을 해서 각도에 따라 각도가 커지면, 비튼 각도가 커지면 에너지가 더 덜 소모된다. 찌그러뜨리는데 에너지가 덜 소모가 된다라는 거를 실험으로 보여준 그런 작품이 되겠고,
이게 전국과학전람회에서 아주 좋은 상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과학고 학생들이 아주 수준 높은 연구를 보여준 거고, 제가 이거를 엄선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과학고 학생들이 한 것 중에서 아주 잘 된 거를 가져온 거고요. 다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영재교육원 중학교 학생들이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제가 지도해본 중학교 학생들이 한 것 중에서 아주 수준 높은 거를 가지고 온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컬링 스톤의 운동 분석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컬링 사진이 나오죠. 학생들이 컬링하는 장면을 유심히 관찰을 해봅니다. 그래서 컬링 스톤이 이렇게 회전하면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앞으로 진행하다가 이렇게 휘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의 경험상 책상 위에서 지우개를 이렇게 튕겨보면은 컬링 스톤이랑 좀 반대 방향으로 휘거든요. 그러니까 얼음 위에서 컬링 스톤을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던지면 가다가 이 방향으로 휘어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컬링 장면을. 그런데 책상 위에서 컬링 스톤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회전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보내면 지우개는 이 방향으로 휘어요. 그럼 이게 왜 다르지? 휘어지는 방향이 왜 다르지? 이게 궁금해진 거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휘어지는 방향이 다른 원인이 무엇이냐를 그 학생들이, 물론 이제 선행 연구를 많이 조사를 했지만 이론적으로 모델링을 해서 자신들이 세운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실험 도구를 만듭니다. 아까 과학고 학생들은 그 학교에 있는 것들을 빌려서 실험했다고 했는데, 이 중학교 학생들은 빌릴 곳이 없어가지고 직접 만들어요. 근데 만들어도 어떻게 만드냐면 과학 상자를 이용하거나 가지고 있던 뭐 레고 마인드 스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스톰 발사 장치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하고, 이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빙판과 책상 위의 다른 점이 뭐냐면, 얼음판에서는 컬링 스톤이 지나가면서 얼음이 살짝 녹는다. 그러니까 물이 약간 고여 있다. 그래서 물 위에서 이렇게 실험을 하고, 물 위에서 컬링 스톤 모형의 밑바닥에 물이 어떻게 보일 것이냐, 그거를 사진으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증거를 수집을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보여줘서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이게 왜 다르지? 라는 의문점에서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중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실험 장치를 어디서 구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만들어서 했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보여주는 아주 수준 높은, 좀 도전하기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이도 학생 연구였고요. 이 다음으로 보여주는 게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해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따라 해볼 수 있을 만한 연구. 어떻게 보면 이게 선생님들이 들으면 뭐 이런 거를 하지? 라고 쉽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연구인데, 제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일단 주제는 쉽고요. 이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되게 체계적으로 자신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좀 따라해 보면 산출물 연구에 감이 잡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온 거예요. 자, 주제는 뭐냐면 물병 안의 물의 양에 따른 빗면에서의 운동 차이점 탐구라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물병에다 물을 넣고 빗면에 굴렸을 때 어떤 것이 더 먼저 굴러 내려갈 것이냐, 이거에 궁금한 거예요. 물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어떤 게 더 빨리 굴러갈까? 그거를 궁금해하고 실제로 실험해보고 그 실험 결과를 자기들 나름대로 설명을 해본 게 이 연구입니다.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처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실험을 하냐면, 물을 가득 채우고 물을 안 채우고 중간중간에 뭐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이렇게 채워가지고 5개의 물병을 각각 굴려봅니다. 물병도 집에 있는 거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빗면에다가 굴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빗면을 어디서 구했을까요? 집에서. 작년에 왜 제가 자꾸 집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는 제가 여기 이 영재교육원을 운영할 때 이 연구 지도하는 학생들을 다 온라인으로 지도했거든요. 세종과학고로 부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연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실험을 해야 돼요. 자, 그럼 이 빗면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물병은 그냥 집에 많이 있는 거 쓰면 되고, 빗면은 밥상을 한쪽 다리는 펴고 한쪽 다리는 안 펴고 그냥 기울여서 만드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굴러 내려가는 시간을 재요. 여기는 이제 80cm라고 되어 있죠. 80cm를 굴러 내려가는 시간을 재.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스톱워치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스톱워치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실험을 해서 각각의 물병마다 한 5번, 10번씩 반복 실험을 해서 그 굴러 내려가는 시간을 평균 내가지고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지만
네이버에 쳐보면 더 잘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이 신기하게도 물을 절반만 채웠을 때 가장 빨리 내려오더라.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다음에 어떤 거를 생각을 하냐면 왜 절반을 채웠을 때 가장 빨리 내려오지?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들이 또 나름대로 가설을 세워요. 그래서 이번에는 굴러 내려갈 때 물의 양에 따라서 이 안에서 물이 어떻게 요동치는지를 보자. 이 요동치는 게 굴러 내려가는 거에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실험 계획을 짭니다. 어떤 실험 계획을 짜냐면 물병에 물을 넣으면 그게 투명하기 때문에 물병도 투명하고 물도 투명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도 물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물이 잘 보이게 하려고 여기 약간 물이 녹색이죠. 물감을 탄 거예요. 그 영상을 보고 이거를 잘 보려고. 그리고 또 어떤 실험은 그래도 잘 안 보이니까 기름을 넣어가지고 물층과 기름층을 구분하는 그 경계면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어서 왜 그런지를 한번 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여기 리전 해가지고 왜 물을 절반 채웠을 때 4분의 2만큼 채웠을 때 가장 빨리 굴러 내려가느냐를 자기들이 나름대로 이론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제가 이 학생들한테 지도해 준 건 뭐냐면 야 이거 굴러 내려갈 때 어떤 물리학이 적용되냐면 회전 운동이 적용이 되는데 회전 운동은 관속 모멘트라는 게 있고 토크라는 게 있고 각가속도 이런 단어들이 나와. 그러니까 너네들이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봐. 이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다 찾아보고 그러니까 구글에 쳐보면 다 나와요. 다 찾아보고 그 식들을 이제 보는 거죠. 식이 되게 선생님들이 하면 되게 복잡한 식까지 보겠는데 이제 중학생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대표적인 공식만 보면 되고요. 그 공식을 가지고 토크가 줄어드는 양보다 관속 모멘트가 줄어드는 양이 더 적다. 이런 얘기를 나름대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물이 절반 들었을 때 가장 빨리 얘가 빨리 굴러 내려가냐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러저러해서 물이 어떻게 요동치고 해서 그렇다가 아니라 이 학생들은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여기 문자로 T, I 이런 식으로 쓰긴 했지만 이게 다 토크, 관속 모멘트 이게 물리학적인 용어거든요. 과학적인 용어. 과학적인 용어를 써서 자기들의 실험 결과가 왜 물을 절반 채웠을 때 가장 빨리 굴러 내려오는지를 과학적인 용어를 이용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게 되게 어렵게 잘했다는 아니어도 중학생이 했을 때 정말 체계적이고 나름의 고찰까지 잘했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연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쉬운 주제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안에서 그 현상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으면 좋은 연구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5개의 연구 주제를 보여드렸는데 이 연구 주제들의 공통점을 한번 찝어볼게요. 자, 먼저 대부분의 연구가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 선수들이 말하기를 혹은 공사장에 설치된 안전망이 왜 다 저러지? 캔을 옆으로 비틀고 압축하면 더 쉽게 되네? 다 이런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학자가 갖춰야 되는 자질,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소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현상에 대해서 과학자는 그 원인에 대한 의문을 품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의문을 가진 현상에 대해서 그 원인을 알아내고 반드시 실험 결과로 자신들이 알아낸 그 원인을 실험 결과로 증명해서 보여줘야 돼요. 모든 연구는 이 학생들이 했던 모든 연구는 다 실험이 있고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이런저런 연구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에서 끝내면 안 되고 반드시 실험을 해야 되고 그 실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자, 또 어떤 학생들은 무슨 연구를 하고 싶어 할 수 있냐면 어떤 발명품을 만들고 싶어 할 수 있어요. 발명품 만드는 거 연구해도 돼요. 그리고 요즘은 메이커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만드는 것 자체를 상당히 권장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재학급에서 산출물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드는 거에서 그치지 마시고 꼭 이 학생이 했던 것처럼 내 장비가 내가 만든 발명품이 뛰어난 이유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 뛰어난 결과를 실험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실험이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실험을 꼭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실험 면에서는 내가 보여준 예시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전부 다 학생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빌리거나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이게 없어서 실험을 못 하겠어요 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머리를 쓰시면 집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를 이용해서 실험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연구 결과가 전부 다 그래프로 표현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려운 그래프고 사실은 이거는 좀 쉬운 그래프거든요. 쉬운 그래프. 여러분들도 이런 쉬운 그래프로라도 그릴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프로 뭔가를 표현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측정. 그러니까 측정이 가능한 물리량으로 주제를 표현해야 된다. 이거는 항상 저는 학생들을 지도할 때 이거를 가장 강조해요. 학생들이 항상 애매한 말로 연구 주제를 가져와요. 근데 그거를 측정이 가능한 물리량으로 좀 이렇게 계속 바꿔보도록 제가 유도를 합니다. 아까 중학생들이 했던 거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처음에 중학생들이 얘기한 거는 이거예요. 물이 들어있는 물병과 빈 물병을 비탈에 굴리면 어떤 것이 더 먼저 굴러 떨어지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 연구를 한다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물이 안 들어있고 절반 들어있고 뭐 가득 들어있는 병들을 각도가 30도인 비탈면에 가만히 놓았을 때 1m 굴러 내려가는데 몇 초가 걸릴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러면 몇 초가 나왔죠. 몇 초. 이거는 측정을 해야지만 알아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연구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거를 측정이 가능하게끔 말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시간, 아니면 뭐 저울을 이용하면 질량,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들이 들어가게끔 자꾸 바꾸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연구가 가능한 주제를 선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실험은 숫자로 측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나중에 발표를 할 때 말로만 막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실험을 하면서 보였던 그런 장면들을 잘 사진을 찍어 놓고 영상으로 남겨 놓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나중에 발표할 때 보여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이 가능하면 숫자로 데이터를 저장해 놓거나, 아니면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꼭 사진을 잘 남겨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발표 면에서도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제 연구를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이고,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있다면 발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줄게요. 오늘은 이것만 말해줄게요. 연구를 처음 발표해보는 학생들이 갖는 고정관념이 뭐냐면, 내가 연구한 순서대로, 실험한 순서대로 연구를 보고서를 써야 되고 연구를 발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학생들이 보여줬던 예시에서 제가 이거를 왜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연구한 순서대로 발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딱 정하고 그거를 듣는 사람, 심사위원, 청중이 이해할 수 있게끔 실험 과정을 재구성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험 조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실험을 1, 2, 3, 4, 5번 순서대로 했을지라도 발표를 할 때는 3번 실험 얘기하고 1번 실험 얘기하고 5번 실험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 결과를 알리는 활동이 과학자들한테 정말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나중에 발표까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고서까지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말을 길게 했는데, 제가 산출물 연구를 시작하는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딱 이 세 가지로 지금까지 한 말이 요약이 됩니다. 쉬운 주제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앞에 했던 그 중고등학생들이 했던 거를 따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측정이 되는 실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말했던 게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구 주제를 측정이 되는 물리량으로 표현해야 된다. 요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부터는 질문 시간을 좀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면 제가 그거를 좀 연구 실험이 되게끔 다듬어주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